안녕하십니까. 서비스 경영 능력 평가 자격 S넷 강의를 맡은 하순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저희 모듈 중에서 C 모듈의 네 번째 챕터인 서비스 인적 자원 관리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챕터의 학습 목표로는요,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인적 자원의 관리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시간이 되시고요. 자, 이러한 중요한 인재를 어떻게 선발하고 직무를 평가한 다음에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를 학습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다음 노사관계 관리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시험 준비가 잘 되시리라고 봅니다. 자, 인적 자원 관리의 2회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개념 문제는요, 오지선다형으로 굉장히 많이 출연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전체 교재를 보시면서 잘 이해해 두시기를 바라고, 자, 인적 자원 관리를 HRM이라고 합니다. Human Resource Management라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는 보여지는 제품이 고객에게 전달되기까지 그 과정 중에 발생하는 모든 노동을 서비스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까다로운 고객들을 대응해야 되는 이 노동, 그죠? 그래서 감정 산업, 감정 노동이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감정이 다치고 나면 우리 그러니까 엄마한테 잔소리 듣고 나면 공부하기 싫어지고 뭐 이렇듯이 우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공격이나 업무에 있어서 굉장히 그 감정 소모가 많은 상황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우리 직원에게 많이 발생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직무 몰입도가 떨어지면서 아주 품질이 낮은 그러한 업무 처리 결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바로 접점에 있는 서비스 요원을 잘 관리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고객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업무 태도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 HRM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업의 경영 목표는 여러분 뭘까요? 특정한 목표를 조직원 모두가 노력해서 목표를 달성해 가는 그 과정의 노력들을 경영이라고 합니다. 자, 그 목적에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사람이 일을 하죠. 인적 자원을 조달하면서 그 직원들을 교육을 통해서 개발하고 좋은 품질이, 업무 질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지속적으로 하는 그러한 일련의 과학적인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서비스 기업은 고객 만족이, 자, 접점에서 고객을 만족스럽게 어려운 문제를 쉽게 해결하도록, 자,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 접점의 직원들이 성과와 가장 연계되어 있는 그 직원들의 그 품질입니다. 자, 그래서 조직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 서비스 산업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경영 기법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서비스 인재의 선발부터, 자, 여러분들 A 모듈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A 모듈 안에 디스크 분석 기법, DISC 분석이라고 해서 저 사람이 주도형의 사람인지, 사교형의 사람인지, 안정형의 사람인지, 분석형의 사람인지 가장 개괄적으로 4가지 정도로 나눠서 직원을 분별해서 주도형인 친구들은 팀장을 시켜서 같은 부서를 끌고 나갈 수 있는 리더를 시키면 그 자기의 어떤 기질과 업무가 맞아서 잘 끌고 갑니다. 또 내가 사교형인 사람은 아무래도 대인관계 업무가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디스크만이라도 들고 들어와서 우리 직원들을 선발하고 배치할 때 활용해 보신다면 전략적인 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가능하면 고객을 많이 대응해야 되는 그러한 포지션이라면 사교형의 그 직원을 채용하는 게 업무 성과 면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직원을 선발하는 단계부터 경영자가 어떤 도구를 써서 선발할 것인지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계셔야 하며, 적절한 평가, 열심히 일해도 회사에서 알아주지 않는다. 그러면 직원들의 동기부여는 뚝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직장인들에게 제가 질문을 했을 때 회사, 조직 생활에 있어서 제일 나에게 필요한 감정은 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가장 많은 직원들이 대답한 부분이 바로 인정이었습니다. 인정. 상사가 인정하고 고객이 인정하고 동료들이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으면 회사에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저는 한 80%는 줄어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했는데 대충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상사라든지 동료라든지 뭐 내가 열심히 할 그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변을 열심히 일한 사람을 인정과 보상으로 이어질 때 서비스 접점의 직원들은 훨씬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나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는 이러한 선발, 평가, 보상 전 과정에 걸쳐서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 경영자들은 반드시 전략적으로 학습하고 지식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중요성, 오지선다형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5가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기를 바라는데요. 자, 조직이 생산을 해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줘야지만 그 월급을 가지고 가정에 왔을 때 적절한 소비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소비가 너무 위축돼도 어떻습니까? 공장에서 생산해내는 것들이 팔려 나가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고객들이죠.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직장에서 급여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또 소비가 위축되고 악순환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생산된 게 소비시장에 가서 적절하게 팔려서 그게 금전으로 환원이 돼서 이게 제대로 돌아야 됩니다. 자,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의 형태인 거죠. 그래서 조직이 생존, 번영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적 자원이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특히나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는 고객을 잘 대응하고 귀찮은 걸, 하기 싫은 걸 잘 참아내면서 하는 직원들이 훨씬 필요한 시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너 하고 싶은 거 해! 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실 텐데요.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조금은 조직 생활을 할 때는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가 귀찮은 거 다 싫어해요. 청소하는 거 싫어하고 다 귀찮은 걸 다 싫어하게 되면 전 세계인들이 다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끔찍한 그 상황이 생각되지 않습니까? 모두가 먹고만 있어. 치우는 사람 없이.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하기 싫은 일을 무던히 해내야 되는 일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는 기계화 일을 하고 딱 그 공장의 기계가 가동이 되어서 공장의 기계가 멈춰서면서 일이 끝나는 게 아니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고객에게 가기까지 그 전 과정에서 365일 24시간 고객들은 계속 이용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 친구도 의사가 된 친구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의료진들 되게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치과를 이렇게 개인 병원을 차렸어요. 손님이 없네요. 그 주변에 치과가 너무 경쟁업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한 건 뭐냐면 야간 진료가 가능한 치과인 거예요. 그래서 오전 진료는 남들이 다 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또 야간 진료까지. 그래서 휴일이 없는 병원을 했더니 죽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많이 벌리느냐?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주변에 너무 경쟁 치과가 많기 때문에. 자, 많은 산업들이 다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산업, 서비스 산업 자체에서는 그걸 잘 참아내는, 그죠? 무던하게 같은 질문 또 하는 고객들을 웃으면서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우수한 인적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성공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필수 요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것은 조직 구성원들이며
이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바로 조직의 성패에 좌우됩니다. 자, 그래서 하기 싫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업의 입장에서, 경영자 입장에서 뭘 해줘야 되나요? 인정해주고 보상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이 직원들을 뺏기지 않아야 되는 거죠. 경쟁 우위에 계속적으로 우리 회사가 있으려면, 그죠? 직원들과 우리가 하는 일이 아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 선한 일이라는 그러한 조직 가치,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이 공유가 돼야 되는 거고요. 인적 자원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보상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 직원들이 또 좋은 후배를 기를 수 있도록 변화 역량, 리더십 이런 것들이 잘 회사 안에 그 조직 문화로 자리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조직 역량은 인적 자원을 통해서만 확보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산업 사회에서는 서비스 받는 건 좋아하지만 내가 하는 걸 사람들이 참 부담스러워 하죠. 이 사람한테 잘했는데 서비스의 특성, 이질성 때문에 저 사람한테 가서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든 언제든 무던하게 매뉴얼대로 열심히 하지만 엑스트라 어텐션이 필요한 특별한 고객에게 좀 더 잘 우리가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확보해야지만 조직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업의 경쟁력의 원천은 사람이고요. 인적 자원은 기업의 가장 중요한 가치다. 이건 변하지 않는 자본주의에서 모든 조직에서 필요한 그러한 인적 자원의 중요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지선다형 문제로 나옵니다. 자, 6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인적 자원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는 직무 중심이 가장 큰 원칙이에요. 요리사라는 포지션에 요리를 못하는 사람을 앉혀놓으면 아무래도 조직이 설정한 목표에 다가갈 수는 없겠죠, 그죠? 어렵겠죠. 자, 그래서 그 직무를 잘 해내는 그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 서비스 경영 능력 자격이 저희 그 자격의 타이틀인데요. 서비스 산업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 직무를 동일하게 맡고 있으면서 그걸 잘 못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기업에 있어서 저희 Smet 자격을 정말 이 직무를 서비스 직무를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자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께서 A, B, C 모듈 모두 공부하시라고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직무 중심의 원칙으로 그 일에 적합한 인물을 배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자, 그래서 직무 기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의 직업을 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요리할 수 있는 요리라는 개념을 본다면 칼질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볶기도 해야 되고 재료를 만약에 이런 생선을 손질해야 된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고 생선의 특성에 맞춰서 손질하는 법을 알고 있다라든지, 그죠? 이러한 불을 사용하는 능력, 칼질하는 능력, 이런 직무에 맞는 그 기술서가 구비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는 인재를 채용하면 되겠죠. 자, 직무 명세서가 있습니다. 하루의 직무가 9 to 6까지 쭉 이어졌을 때 그 사이에서 메인 업무가 있겠고요, 고정 업무가 있겠고, 특별히 발생하는 업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 직무에 그 필요한 것들이 그 명시되어 있는 명세서에 적합한 인물을 우리가 확보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학력 중심 사회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평균 학습 그 굉장히 높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전 국민의 80% 이상이 고졸 이상이거든요. 이렇게 고등학교를 많은 사람이 졸업한 나라는 솔직하게 드물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학력이 높은 사회에서 학력을 내가 능력이다라고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능력을 다 구비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간호학과를 나왔는데 주사를 못 놓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학에서 증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국시를 쳐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간호사 자격증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공신력이 있는 자격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국가공인 자격이겠죠. 국가에서 인증한 자격증을 이야기합니다. 저희 Smet 또한 국가공인 자격입니다.
그래서 학점 인정도 되는 자격이거든요. 자, 우리가 그 직무를 잘 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직원들이 능력을 갖추려면 이제는 학력이 아니라 그 직무에 맞는 관련된 자격을 얼마만큼 취득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인재 확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는 과감하게 자본주의에서 내가 평생 밥벌이 하며 살려면 내 능력을 키우는 게 가장 내가 덜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자격증 따는 취미를 우리 방송이 또 자격증 따는 방송이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신감이라는 게 나를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감은 내가 뭘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식 자격증 딴 사람이 양식 자격증 따고 중식 자격증 따면 뭐예요? 나는 한식만 다룰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중식도 다룰 수 있고 양식도 다룰 수 있어. 그게 뭐예요? 내가 나를 믿는 믿음이 자신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을 나는 1년에 하나 따겠다, 2개를 따겠다. 그렇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인생의 목표를, 작은 소소한 목표를 실현해 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이 트렌드에 맞춰서 공부하러 가셔서 보면 나는 이 공부하러 왔는데 이 사람들이 뭐해요? 다른 공부도 하고 있네? 그게 지식이 막 확장되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계속 이 시대에 업글 인간이 되시는 겁니다. 성공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는 성장하는 인간이 되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직무 중심에 있어서 자격증을 많이, 그 하나의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많이 취득해 놓으시는 여러분들이 즐겁게 공부하십시오. 막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전인 직원의 인간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신체가 부자유하다고 그 직무에 배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직무 능력을 보고 언제든지 기회를 동등하게 공평하게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능력주의 원칙. 능력이 어쩔 수 없이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많은 기업들이 그야말로 사회복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세상에서 정말 많은 능력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하지만 노래 잘하는 능력, 여러 가지 능력이 있지만 자본주의에서 돈을 잘 버는 능력도 굉장히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있는 걸 안 써서 아껴서 돈을 벌었다라고 하기보다 내가 있는 거를 잘 굴려서, 그죠? 더 불려나가는 돈을 버는 능력 있죠. 유지하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진 돈을 유지하는 능력, 안 쓰고 유지하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버는 능력, 그걸 불리는 능력, 그리고 또 덜 써서 유지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능력주의 원칙에 여러분 입각해서 직원의 학력, 연령, 근무 연수, 성별 여러 가지들의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인적 자원 관리는 되어야 하고요. 공정성의 원칙은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죠. 자, 정보 공개주의의 원칙이다라고 해서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평가받는 사람이 내가 이런 기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구나. 나는 이번에 승진을 못했어. 왜 못했느냐? 나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우리 정보 공개에 있어서 이러이런 기준으로 이번에 인사고과는 평가되었습니다 하는데 내 옆에 동료는 나보다 자격증을, 이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2년 전에 공부해서 벌써 국가공인 자격을 취득해뒀어. 야, 내가 이게 따지고 들 일이 아니구나라고 수긍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정보 공개주의의 원칙을 따라야 되고요. 참가주의 원칙에 따라서 개인의 어떤 한 사람의 기준으로 그 평가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의견이 수렴이 되어서 인적 자원 관리는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목표, 오지선다형으로 많이 나옵니다.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요. 핵심 역량을 강화해서 결국은 기업의 경쟁력, 다른 조직보다 우리 조직이 더 우수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요. 핵심 인력의 육성과 개발. 자, 그다음 직원은 인정과 보상이 이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대 때 취업을 앞두고 있을 때 정말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직률이 높은 회사는 가지 마.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지금도 그건 불변의 법칙이에요. 내가 들어가려는 회사에 사람들이 너무 1년 안에 움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나도 가서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회사의 인적자원 관리 시스템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되겠죠. 자, 그래서 직원들이 내가 직장을 한번 옮기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를 다시 해야 되는 걸 감수하면서 직장을 떠난다는 거는 그만큼 그 회사에 내가 붙어 있어야 되는 그 매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원들이 떠나지 않는 회사로 만들어 나가는 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여러 가지 요소에 맞춰서 우리는 인적 자원 관리를 목표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선발 관리, 배치 관리, 교육 훈련, 인사 평가, 경력 개발 관리, 승진 관리, 보상 관리, 복지 후생 관리. 경영자들이 직원을 뽑아서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게 하는 거는 너무나 정말 경영이라고 할 수 없는 필드고요. 우리가 직원을 아르바이트생조차도 선발할 때 저는 만약에 그 고객을 많이 대응해야 되는 접점이라면 디스크 유형을 잘 내 머릿속에 넣어놨다가 저 친구와 면접을 볼 때 D형인지 I형인지 S형인지 C형인지를 빨리 판단해내고 I형 직원을 저는 선출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고객을 만났을 때 내가 조금 더 관계 맺는 게 어렵지 않은 그 직원이겠죠. 그러면 친절한 가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선발에서부터 직원의 어떤 특성에 맞춰서 우리가 선발을 해서 그 직원을 그 성격에 맞는 포지션으로 배치를 하고요. 자, 업무라는 것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일, 학교에서 배운 일들이 다 사회에서 그대로 쓰는 일들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 직원들을 채용해서 우리가 업무에 투입이 될 때는 반드시 교육 훈련이 따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교육하고 훈련한 다음에 적절하게 인사평가를 하고요. 이 직원이 계속적으로 일을 할 때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력이 개발돼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모티브를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경력 개발 관리도 해주셔야 되고요. 또 승진. 우리 보상 심리라는 게 우리 모두 안에 있습니다. 나는 쟤보다 먼저 입사했는데, 내가 나이가 더 많은데, 내가 더 배웠는데, 뭐 이런 것들 있죠. 내가 더 오래 근무했는데, 이런 것들이 조직에서 나를 그렇게 보상해 주기를 바라는 심리가 우리는 여기에서 발동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한 권한과 책임을 얼마만큼 줄 것인가, 신분을 얼마만큼 조직 안에서 상승을 시킬 것인가, 이런 승진 관리의 체계도 작은 조직이라도 다 갖추어지면 조직, 경영 관리가 잘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보상을 해줄 거냐, 비금전적인 보상을 해줄 거냐라는 보상 관리 체계도 매우 중요하고요. 급여가 조금 낮더라도 우리 연예 엔터테인먼트 그 기획사 같은 경우에 모 기획사 같은 경우에는 구내 식당이 뭐 정말 전국에 소문이 날 정도로 유기농의 뭐 아주 건강식의 이런 최고의 음식으로 최고의 셰프가 구내 식당을 이용하는 거 하나로 거기에 입사하고 싶은 직원이 있을 정도의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원들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할 것이냐, 복리후생으로 보상할 것이냐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잘 경영자들은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구축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서비스 인력을 선발할 때 자, 모집부터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우리가 모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두 가지 요소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내부 모집이 있습니다. 직원들 안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는 직원을 이렇게 올린다든지, 우리 그 조직에, 큰 조직에 가보면 사내 강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내 조직 안에서 저희 같이 외부의 그 전문 그 교수진들을 부르려고 하면 조금 이제 기업들이 비용 부담이 있죠. 그리고 불렀는데 우리 회사 구석구석을 모르니까 긁어주고 가긴 긁어줬는데 가려운 것을 팍팍
확 끌어주지 않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내 강사라는 그 포지션이 생겨난 지 한 20년 짝이거든요. 그 전에는 그 사내 강사라는 그 포지션 자체가 없었습니다. 우리 인사관리팀에서. 저희 같은 사람한테 개괄적으로 성인교육 학습법을 배워서 우리 회사에 필요한 교육만 이 직원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내에서 교육을 하게 되죠. 이 사내 강사를 선발할 때 바깥에서 뭐 이렇게 교수 능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내부 모집을 합니다. 내부 안에서 평가가 좋은 사람, 또 리더로서 이 사람의 그 말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뭐 선배, 이런 사람들이 강사로 많이 선발되는데요. 자, 조직 내부에서 적격자를 찾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공개적으로 모집하기도 하고 대부분 주변에 추천을 받아서 되기도 하죠. 자, 외부 모집은 뭐 당연히 그 채용 시장에서 우리가 외부의 선발자들을 모집하는 그러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선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집 인원들 중에서 적절한, 우리가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재를 우리는 판단해서 이 순간 있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뭐 한솥밥을 먹는 가족인데 점심 한 끼밖에 안 먹거든요. 저는 정말 중소기업에 강의를 가서 많은 그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자기 비즈니스니까 얼마나 애탑니까? 그래서 맨날 직원들한테 우리 식구 아이가 뭐 또 우리는 한솥밥 먹는 가족이잖아. 그런데 일은 빡세게 시켜요. 돈은 적게 주고. 어느 누구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솔직하게 이 패밀리십을 빨리 좀 이렇게 우리가 동지인 거지 사실은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시대는 지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능력 있는 직원들을 잘 채용해서 떠나지 않도록 보상과 인정을 잘 연계해서 이 직원을 실제적으로 나의 비즈니스 파트너로 인정을 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그 사람으로 인식을 해야 되지 가족이니까 이해해주라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사람을 관리하던 시대는 지났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자, 그래서 선발 관리는 인적 자원이 조직으로 유입되면서 이 사람 하나가 조직을 분위기를 바꿔놓기도 해요. 그리고 조직을 아주 망치게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조직의 경영자 입장에서 누구를 식구로 데려놓느냐에 조직 분위기가 바뀌기 때문에 조직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고정비가 나가기 때문에 또 아주 예민한 부분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선발의 관리의 의의도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고요. 자, 선발의 순서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다 이 기준들을 거쳐서 사회생활을 하시게 될 거고 이미 또 그렇게 하고 계실 텐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내부든 외부든 이렇게 지원자가 있죠. 그러면 지원자가 정말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그죠? 하기 싫은 사람 억지로 데려다 놓고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원서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10배수를 받죠. 우리가 5명을 모집한다 그러면 10배수, 그죠? 50명? 내지는 20배수, 100명 정도의 그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냥 5명 모집한다고 5개의 이력서만 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 10배수, 20배수의 그 지원을 받아서 지원서를 이제 서류 전형이라고 하죠. 검토해서 선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선발, 그 중에서 추려서 뽑혀온 사람들을 배경을 조사하는 거죠. 이 사람이 요즘은 특히나 또 업무를 신입사원처럼 또 교육 훈련 시켜서 경력 직원으로 만들기까지 기업들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경력직 사원을 가장 선호합니다. 어쩔 수 없이. 자, 그런데 이 사원이 일은 잘하는데 너무 좋은 회사에서 자기가 더 작은 회사로 왔어. 어머, 왜 왔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많은 HR 담당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평판을 공유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미 서양에서는 평판 분석까지 하잖아요. 전 직장에 전화를 대놓고 합니다. 대놓고 해서 왜 퇴사했는지, 사내에서 무슨 일이 있지 않았는지, 기업에서 볼 때는 이 퇴사한 직원이 어땠는지를 아주 대놓고 묻고
선발자한테도 질문하겠다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배경을 조사하게 되죠. 그래서 채용 후보자들과 우리 그 고용 전문 그 면접을 많이 본 부서의 그 고용 부서의 면접을 우선적으로 보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정말 같이 일할 사람들 내지는 최고 경영층에서 최종 면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최종 면접을 한 다음에는 자, 그냥 막 배치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여러분? 대기업에 있어서는 우리 회사의 창립 역사, 히스토리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정신으로 우리 회사가 만들어져 왔고 성장해 왔고, 그죠? 이런 기업의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한 그 역사를 같이 공유하면서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어. 그 목표를 향해서 같은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대부분 이렇게 사명감, 조직에 대한 사명감, 우리 회사의 역사, 문화, 제품의 특성 이런 교육부터 개괄적으로 합니다. 신입사원이 됐을 때. 자, 그래서 교육, 직무 교육, 뭐 이런 전체적인 어떤 그 사명감 교육 이런 것들을 함께해서 배치를 하죠. 그 근무부서에 배치를 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뭡니까? 급여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고 오라고 이렇게 인사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아주 한눈에 봤을 때는 쉬운 것 같지만 하나 시험 문제에 그 사이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교재 내 내용들을 꼼꼼하게 시험을 대비하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선발 기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교육 수준입니다. 직무와 관련된 지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전혀 많은 분들이 제가 서류 전형을 이렇게 보다 보면, 평가하다 보면 이 직무와 상관없는 걸 너무 많이 쓰신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필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뭘 잘한다는 거야, 뭘 하고 싶다는 거야 라는 게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서를 나중에 쓰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직무와 관련돼서 이 자격증을 땄어. 직무와 관련되어 보이지 않는 자격증이지만 그 옆에 부연으로 이 직무와 이 자격이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 정도는 간단하게 아주 심플하게 써주시면 심사자가 굉장히 클리어하게 이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 얼마만큼 이 직무를 잘 해내기 위해서 너는 교육을 받았고 자격증을 취득했고 평가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 SMAT 그 SMAT 자격 또한 한국생산성본부에 저희 같이 전문 강사에게 교육을 받았는지 이런 수료증도 자격증 못지않게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그 수료증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수를 했는지 또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 기준으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경험과 경력,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이 비슷한 일을, 이 필드와 비슷한 어떤 업을 해봤는지, 그래서 직무자가 내가 근무에 투입이 됐을 때 낯설어 하지 않고 그 업무에 잘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자, 경험과 경력을 보고요. 자, 신체적 특성도 굉장히 고려가 되는 거죠. 하나의 예로 항공 승무원들을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제 친구조차도 이제 그 딸이 이제 항공 서비스 학과를 지원했다라고 저한테 나중에 이렇게 연락을 주더라고요. 아, 잘했다라고. 어른인 사람조차도 어떻게 그 사회적 인식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쁘면 취업되는 거야?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꿈 깨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예쁘다 물론 시간이 서비스인 거죠. 탑승을 해서 내리기까지 고객을 어떻게 해놓습니까, 여러분? 버클을 매서 이렇게 고정시켜 놓죠. 그리고 좁은 공간이죠. 그리고 하늘 위에 떠서 막 내가 안정적이지 않잖아요. 그 어떤 기류 변화에 의해서 의자가 흔들리기도 하고 불안한 상태로 계속 가야 되는데 승무원들의 미소, 친절함, 편안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라는 거죠. 자, 근데 예뻐야지만 된다?
그 직업이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첫 번째가 안전요원입니다. 그러하게 위험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안전요원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 다이어트를 심하게 해서 아주 연약해 보이게 이렇게 면접을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고객도 나의 안전을 그 승무원한테 맡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첫째로는 안전요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해야 됩니다. 굉장히 건강한 신체적인 조건. 그죠?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느다란 예쁨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건강한 신체로 저 사람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는 안전요원으로서 너무 불안한 그 비행 시간 동안 직원이 나에게 안심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심을 주고 불편한 좁은 거기에서 식사도 해야 되고 뭐 그렇죠? 옆 사람하고도 또 부딪혀야 되고 승객과 승객 간의 갈등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사이에 그러한 문제들을 부드럽게 처리해 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직원을 선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건강한 신체, 그 직무가 어떤 신체를 요구하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기타 이제 특성에 따라서 우리 너무 연령이 높으신 분이 나를 지켜줄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보면 굉장히 너무 연령이 높으신 분들은 그 직무를 하시기는 좀 어렵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러한 특성에 맞도록 내 직무에 맞춰서 이 4가지 기준에 맞는 직원을 채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발 도구에 있어서는 필기시험, 적성검사, 인성검사, 지능검사, 흥미검사, 여기에 또 성격 분석, 뭐 예전에는 또 그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또 관상가가 이렇게 배치돼서 면접을 봤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또 뭐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해서 보지 않고 목소리만으로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또 그 회사 입장에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또 쓰기도 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그 표준적인 어떤 그 기준은 이렇게 5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면접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OX 연결형 문제로 자주 나오겠죠. 계획적 면접이 있습니다. 그죠? 면밀하게 계획되어진 틀 안에 면접자들을 넣어서 우리가 하는 면접을 계획적 면접이라고 하고요. 자, 지식적 면접이 있습니다. 그 직무에 필요한 지식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전문 용어들을 질문을 해서 우리가 면접을 보기도 하고요. 집단 면접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끼리 팀을 딱 이렇게 구성해 놓잖아요. 희한하게 그 중에서 아무 말도 안 하는 5명을 팀으로 만들어 놨어요. 면접자들을. 그럼 아무 말도 안 하는 그 상황이 불편한 D형, 주도형인 친구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우리 뭐부터 할까? 이게 리더십의 시작인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뒤에 평가자가 저 친구는 D형을 갖고 있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나는 리더를 많이 안 해봐서 누가 리더하면 내가 옆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줄게 이런 친구는 뭐예요? S, 안정형의 그 면접자인 거예요. 그러면은 뒤에 있는 이제 면접관은 이 친구는 S형. 거기에서 나는 지금 5시간이 우리가 토론할 시간이 5시간이 주어진 것 같은데 주제는 뭐뭐고 뭐뭐를 몇 분 안에 요렇게 누구는 이거 조사하고 누구는 이거 조사해서 또 딱딱딱딱 모여가지고 이걸 취합하면 좋겠어 이러면 뭐예요? 이 사람은 분석형인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집단 안에서 팀 프로젝트를 주고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계속적으로 평가를 하는 방식을 또 집단 면접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위원회 면접도 있습니다. 위원들, 면접관들이 여러 명, 이 분야에 있어서, 이 직무에 있어서 전문 능력을 가진 분들이 주로 많이 위원들이 되시죠. 이런 분들이 서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A군이 좋은데, 뭐 B군은 어떠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면접관의 위원회처럼 이 의견을 취합해서 결정을 내리는 선발하는 그런 위원회 면접도 있고요. 자, 여러분들 스트레스라는 게 여러분 스트링, 고무줄이라는 의미에서 팽팽하게 잡아당겨서 긴장감을 준다는 게 스트레스거든요. 자, 이 스트레스 상황을 줘서 이 사람의 무의식적인 반응을 이렇게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스트레스를 줌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무의식의 어떤 반응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특히 많이 보는 면접입니다. 특히나 또 서비스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고객이 너한테 이렇게 스트레스를 면접자님한테 이런 스트레스를 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예상치 못했던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할지 생각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 이 사람의 반응을 보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인내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척도를 평가하는 그 기준이 스트레스 면접입니다. 상황 면접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서 이 상황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뭐 역할극을 주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답변을 이제 기대해 보는 거죠. 우리가 상황 특히나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는 뭐 갑질 고객의 상황들 있죠. 이런 그 녹음이나 녹화되어 있는 그 테이프를 면접 시간에 틀어주는 거죠. 고객이 막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해. 이런 상황에 면접자님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다각도로 다양한 방법으로 그 직무에 맞게 이 선발 도구를 선택하셔서 우리는 면접을 봐야 되는 거죠. 자, 직무 평가 및 보상, 이렇게 선발된 직원들을 이제 평가하고 보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 평가의 의의, 그 직무를 어느 누구든지죠. 열심히 내가 회사에서 돈 벌고 성장하고 회사를 위해 기여하겠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월급 주는 만큼만 일할 거야, 가능하면 내가 좀 적게 일하고 싶어, 이런 심리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무평가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성격. 우리 직무평가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그 직원 하나에 있죠. 그래서 직무평가는 직무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평가보다 그 직무에 해당하는 그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공통의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고요. 수치로 얼마만큼 잘했냐, 아주 잘했어, 이게 아니라 이 일을 어떤 시간 안에 얼마만큼의 매출에 기여할 정도로 성과를 낸 그걸 잘했다라는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치로 표현돼야 된다라는 거. 가능하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라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목적. 자, 이렇게 평가됐기 때문에 보상과 서비스 산업의 인적 자원들은요, 반드시 보상과 연계돼야 되거든요. 비모듈에 있어서 굉장히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직원들이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나는 오늘 정말 너무너무 힘든 고객에게 나 너무 힘들었는데 이거를 회사에서 아무 관리도 안 해줘요. 그러면 이직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일한 직원에게는 더 보상, 그죠? 그리고 뭐 또 열심히 하지 않은 직원에게는 또 평가의 불이익을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공정한 임금 체계를 구축하는 기준점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직무의 상대적인 공헌도, 회사에 열심히 한 그 공헌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고요. 합리적인 직무 평가는 차후에 노사관계 이런 교섭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하나하나 OX 연결형으로도 나오고요. 하나하나 또 오지선다형으로 나올 수 있고, 자, 전체가 또 그 OX 연결형 또는 오지선다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전체를 외워두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숙련 요소, 교육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판단 이런 것들이 잘 숙련되어 있는지, 서비스를 잘 다루시는 분들은요, 정말 어떠한 이상한, 정말 나는 정말 저 사람이 나한테 뭘 물어봐 주지 않길 바래 하는 고객조차도 거뜬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숙련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서비스 교육을 가볍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A 공부하시고 B 공부하시고 C 공부해 보시니까 서비스 경영도 결코 아주 쉬운 부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리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숙련된 정도, 저희 그 기준들이 에스멧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노력의 정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이 직무를 잘 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책임의 요소, 감독, 설비, 원재료. 자, 그 다음에 작업 조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작업 조건이 다 좋은데 성과가 안 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기준점으로 보는 거죠.
자, 서열 방법 있습니다. 우리가 직무의 가치를 두고 서열을 먼저 들어온 사람, 뭐 그죠? 이런 우선 순위를 고려해서 하는 서열 방법이 있고요. 자, 분류법. 직무를 각각에 나눠야 되는 거예요. 공장 우리 이런 의상 디자인이라 그러면 디자인실과 공장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직무를 완전히 나눠서 분류하는 방법. 자, 점수법이 있습니다. 분류되어 있는 이 직무 기술에 이 정도를 하게 되면 몇 점, 저 정도를 하게 되면 몇 점. 그래서 저희 Smet 자격 같은 경우에도 A 모듈을 취득하면 10점, B 모듈을 취득하면 20점, 인사고과에 C 모듈까지 취득하면 30점을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점수, 얼마만큼 그 역량을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네가 노력을 했느냐, 이걸 점수화하는 점수법이 있고요. 요소 비교법이 있습니다. 나의 서비스 직무가 고객을 전혀 안 만나는 필드도 있어요. 고객을 전혀 나는 접점에서 고객을 만나지 않는데 B, C에서 또 잘해낼 수가 있죠. 그러면 A를 제외한 상황에서 B, C에서 마케팅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마케팅 기법들을 우리 회사에 적용을 했는지, 이런 것들의 요소를 보고 이제 비교 평가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평가를 해라. 자, 그래서 인사고과에 우리가 반영을 해서 직원들의 급여를 차이를 둬라, 능력 중심으로 우리는 끌고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사고과의 의의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고요. 자, 인사고과는 내부 구성원들을 고과, 그죠? 자기의 업무의 몰입도를 평가하는 그 기준이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업무를 평가하라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인사고과는 같은 일을 하는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이고 부분적인 비교 평가가 대부분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기준에 우리 인사고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목적과 활용에 있어서 인사고과를 해야 되는, 평가를 해야 되는 목적에는 적절하게 이 직원이 참 좋은 직원인데 왜 여기에서 성과를 못 내지? 근데 저 부서에다가 갖다 놨더니 너무나 성과를 많이 내는 직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잘하고 좋아하는 업무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력을 배치하고 이동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도 인사평가를 하게 되고요. 또 저 직원이 전혀 저런 능력은 없지만 주변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평판을 갖고 있네? 그러면 이 직원을 더 공부를 시켜가지고 좀 리더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인력을 개발하는 데 활용하기도 하고요. 자, 인력을 계획하고 인사 기능의 타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도 많이 쓰고,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성과. 이 직원이 우리 조직에 얼마만큼 성과를 내서 얼만큼 어느 정도 보상해 줘야 되느냐, 그 기준을 삼기 위해서도 많이 인사고과를 반영합니다. 자, 조직의 개발 및, 자,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나한테 돌아오는 게 있어 라고 했을 때 근로 의욕이 증진이 되는 거죠.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인사고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업무 성과에는 성과를 업무 달성도, 업무 처리 능력, 섭외 능력, 부하 직원을 잘 이렇게 내가 업무에 있어서 부합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 성과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업무를 대하는 수행 태도입니다. 그래서 책임감, 자부심, 헌신감, 이런 것들도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빠르게 처리하고 기획하고 여러 가지 능력적인 요소들도 평가 기준에 들어갑니다. 이거 기업마다 너무나 이 평가 기준의 양식이 좀 다 다르게 있죠. 많은 기업들이 다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사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회사에 규정집 이런 걸 보면 이런 요소들이 아주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회사에 들어가시면 규정집을 들어가셔서 한 달 안에 완독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우리 회사에 적합하게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수월하실 거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자기고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가 일을 열심히 했는지 스스로 평가해보라고 이렇게 주는 시트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자기고과
해당하고요. 자, 평소에 많이 쓰는 게 이제 상사에 의한 고가. 윗사람이 일을 줬을 때 이 친구가 얼마나 해내는지. 정말 많은 사람이 윗사람한테는 일을 잘 해내는데 자기가 윗사람이 됐을 때 밑에 직원을 못 다루는 직원들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아래로 옆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사에 의한 평가도 있고요. 동료에 의해서 평가하는 이제 수직 수평을 다 평가하게 되는 거죠. 아래에서 부하에 의한 고가도 있고요. 자, 인적 자원 관리 전문가가 봤을 때 저 직원이 내부 안에서는 저 직원이 능력을 발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보셨을 때는 이 직원을 그 직무에 계속 두는 게 맞을까요? 라고 의뢰하게 되죠. 그러면 전문가가 평가를 하는 내용들이 이제 인력 배치라든지 직무 배치에 아주 좋은 자료로 사용되고요. 지금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한 다면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고가 방법 여러분 서열, 평정척도, 대조리스트, 강제할당법, 목표관리법, 평가센터법. 그래서 인사고가를 하는 데는 기업마다 성적 우선으로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많이 낸 사람 위주로 할 거냐, 아니면 평균에서 잘한 사람은 올리고 평균보다 못한 사람은 내리고, 그죠? 그리고 뭐 전문가 집단이라 그러면 대조하기가 쉽죠. 이 직원이 1년 동안 얼마만큼 벌었는지, 그리고 고객들과 어떤 좋은 관계를 가졌는지, 이제 직원들 간에 이제 대조 리스트, 아니면 아예 강제적으로 이렇게 이만큼 일을 해야 돼. 이거를 해낸 사람인지 안 해낸 사람인지. 자, 목표 관리. 각자가 해당되는 목표만큼 했는데 누구는 요만큼, 누구는 요거밖에 못했어. 뭐 요 기준으로 본다든지. 자, 평가. 관리자가 다수를 이렇게 놓고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할 것인가를 직원들과 이렇게 또 소통하면서 하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SMAT C 모듈의 4번째 인적 자원 관리에서는 경영자가 우리 직원을 모집하고 선발하고 이 선발된 직원들을 교육 훈련하고, 자, 직무에 배치해서 그 직무들을 수행하면서 성과를 평가하는 인사고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경영자들은 이런 시스템들을 머릿속에 HRM의 그 감각들을 가지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 4번째 챕터에 이렇게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노사관계 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여러분들이 평소에 들어보지 못했던 용어들 정도만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렇게 수리학적인 어떤 계산법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을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내용 중심으로 시험을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과도 여러분 꼭꼭 씹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두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저는 마지막 챕터 5가에서 다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애쓰셨습니다.